빌라왕 구소 사망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빌라왕이 있거든요.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전화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어요. 며칠째. 톡을 보냈는데 톡도 뭐 며칠째 확인을 안 하고. 4년 전 제가 이분이랑 이제 2년이 됐던 게 제 블로그를 보고 쪽지를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120채 보유한 빌라왕이다. 100채를 보유하고 있다. 숙주나물님이 빌라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꼭 뵙고 싶다 라는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120채?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될까? 라는 그런 호기심, 그리고 놀라움, 경이로움, 그리고 걱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솟구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뵀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눈빛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야. 정말 딱 이 눈빛이었어요. 빌라가 나중에는 한 채당 1000만 원씩만 올라봐라. 그럼 내가 지금 100채가 넘게 있는데 그럼 10억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목표를 1000채를 하겠다. 그럼 100억. 엄청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전세가 하락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숙주나물님, 빌라 전세 하락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아니 그래도 IMF나 이런 위기가 터지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굉장히 막 눈이 불타오르면서 되게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는 통으로 산다. 빌라가 한 동이 있으면 거기 한 10세대라든지 16세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한 세대 뭐 1호 2호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사는 토매 전문. 그리고 나는 못난이 전문이다. 아무도 사지 않는 거를 나는 산다. 그리고 땡처리 전문이다. 다 사버린다. 한마디로 난 무대포다 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이분 놀랍다. 놀랍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채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00채. 이분은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주제 넘는 지식이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조언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나머지 오지랖을 좀 부렸습니다. 2018년 9.13 이후로 취득하면 앞으로 이제 더 취득하면 종부세 다 내야 돼요. 조정지역은 다 종부세 내야 되니까 그냥 그만 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분은 눈빛이 이글이글 타올랐어요. 내 말이 안 들려. 그냥. 숙주님은 겁쟁이네. 세금 뭐가 무섭습니까? 온몸으로 맞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그로부터 6개월 뒤 깜짝 놀란 게 230채가 넘었다고. 6개월 만에. 아니 120채였는데 100채를 더 산 거야. 6개월 만에.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어떻게 사는지 제가 이제 살짝 보게 됐습니다. 문자가 막 와요. 분양팀으로부터 문자가 와. 매매 2억 5천, 전세 2억 5천, 오케이 문자가 와. 이분이 오케이 하면은 알아서 등기를 보내줍니다. 알아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고, 알아서 모든 절차, 세입자 다 세팅해주고, 그냥 등기만 와. 이분은 그냥 집에 가면은 등기가 또 와 있네? 그런 거야. 이분이 뭐 임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서 세팅하고 등기만 넘기는. 이분은 오케이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저한테 그래. 난 호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달리겠다. 멈출 수가 없다. 이미 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돌진할 수밖에 없다. 앞만 보고 가겠다. 뒤는 안 보겠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왕이시여 자중하소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진짜 큰일 납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톡이 왔습니다. 이제 종부세 폭탄을 맞으신 거예요. 9.13 이후로 취득하면 제가 분명히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뒤늦게 이제는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게 된 거죠.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일단 고지서를 받은 상태고 내년이 더 걱정이 된 거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취득을 했으니까 내년이 더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한 4억 정도 나왔고 내년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이상 나오더라고요. 10억 이상. 여기서 이제는 저도 이제 말문이 막히고 빌랑보다 세입자분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종부세 10억을 못 낼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이제 급기야 500채를 넘겼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빌라왕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주택 취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전에도 취득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취득을 한 거는 2018년입니다. 그냥 막 쇼핑백에 담듯이 막 취득한 거는 2018년. 그로부터 2년 뒤 2020년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0채에서 800채 이 정도 취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일 한 채씩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세입자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세입자님한테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입자분들에게 전화 오는 거는 나 나갈 테니까 보증금 내주세요. 돈 달라는 거죠. 당연히 뭐 드려야죠. 보증금 만기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또는 어디가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지금같이 뭐 추울 때는 보일러도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님한테 전화 오는 거는 뭔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대고 굉장히 두렵고 그런 상황인데 빌라왕님은 매일 한 통씩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다. 매일 한 통씩. 와, 이거 등골이 뭐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안 돼. 이거 어떻게 감당해? 상식적으로 감당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분은 문자로 그냥 산 거잖아요. 어느 순간 집에 갔는데 갑자기 등기가 막 10장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고 이거 내가 샀나? 뭐 이런 지경이니까 당연히 애초부터 높게 샀고 전세가도 높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100채 200채 300채 샀다는 거는 그냥 다 무피로 세팅했다는 거죠. 자산은 200억 300억이지만 사실은 다 까고 보면 다 깡통이고 순자산 0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처음부터 높은 전세가를 맞춘 탓에 물밀듯이 막 쓰나미처럼 보증금 미만한 사고가 막 터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진짜. 근데 이제는 세입자분들이 그 보증보험 가입돼 있으면 보증금 받고 나가면 돼요. 나가면 되지만 안타깝게도 보증보험 가입된 세입자 비율이 아직까지 10%밖에 안 돼요. 그럼 90%는 빌랑이 돈 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 정말 이거 피눈물 나는 거죠 세입자분들은. 보증보험 가입된 세입자분들이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세입자를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채수가 워낙 많으니까. 허그는 뭔가 싸늘한 거야. 빌랑으로부터 보증보험 신청하는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지? 싸늘하잖아. 그래서 허그는 빌라왕을 블랙리스트로 바로 올려버립니다.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는 순간 빌라왕이 보유한 모든 주택은 전세 대출이 다 제한돼 버려요. 은행에도 다 통보하는 거야. 이 사람은 심각하다. 뭔가 이상하다. 보증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세 대출 자체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블랙리스트가 되는 순간에 기존 세입자들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이 집은 제가 계약하지 못하겠네요 라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지 보증금 받고 나갈 텐데 그 길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무려 1037% 1037% 진심 선 넘긴 했죠. 갑자기 너무나 크게 올려버립니다. 빌라왕은 당연히 종부세 체납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 좀 증액한 돈으로 종부세를 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체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부세가 체납되니까 보유주택은 다 국세가 압류가 걸려버리죠. 압류가 걸리니까 기존 세입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게 피눈물 나는 거죠. 피해를 보신 분들이죠 지금. 그냥 왔는데 지금 보증금 다 뜯기게 생겼으니까. 근데 세입자분들은 최악의 경우는 그냥 보증금 못 받는 대신에 집을 대신 받으면 되거든요. 이 집을 대신 받으면 되는데 이게 국세 압류가 걸려버리면 빌라왕의 국세, 종부세까지 대신 납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집을 가져오려 해도 집값보다 불어난 임대인의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현실. 이것 때문에 정말 오도가도 테러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한 상황이다 세입자분들이. 그래서 정부는 대책을 내놨죠. 나중에 경매로 낙찰이 되면 내 국세, 종부세 원래 세입자님들보다 내가 먼저 배당을 받고 세입자님들이 다음 차순위로 낙찰금이 배당이 되는데 그거를 바꿔서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님 먼저 돈을 받고 경매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되게 잘한 거죠. 이건 잘한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원래 국세가 먼저 배당되고 세입자가 그 다음에 배당이 됐거든요. 만약에 국세가 5천이고 보증금 2억이야. 근데 2억이 낙찰이 됐어. 그러면은 5천이 먼저 배당이 되니까 1억 5천밖에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 돈은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낙찰자가 이걸 뻔히 아는데 낙찰을 받겠습니까? 낙찰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낙찰도 안 되고 세입자 이사도 못 가고 집을 떠놓을 수도 없고 낙찰자를 기다리는 낙찰자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거죠. 이건 정말 잘했다. 이거 정말 잘했다.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보증금만 확인을 하면 그거 이상으로 내가 낙찰 받으면은 뭐 내가 그 떼이는 돈 없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보증금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게 낙찰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없을 거야. 시세보다 보증금 더 높거든. 내가 낙찰 받는 순간에 보증을 다 떠넣어야 되는데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그래서 낙찰자도 사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세입자들이 직접 낙찰을 받으라는 그런 조치인 거죠. 세입자님들이 대신 낙찰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빌랑이 체납한 그런 세금은 빌랑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님은 배당을 온전히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세입자도 손해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 손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플도 나오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임대사업자 관리 권한, 전세 사기 의심매물 신고, 포상금, 신축 빌라 등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 근데 이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의 전말은 일단 빌라왕이 굉장히 지나친 탐욕을 부린 건 맞죠. 뭐 단기간에 뭐 100채, 200채, 700채, 800채라는 거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탐욕이었다. 그리고 허그의 유동성 차단을 해버렸죠. 블랙리스트 올려버리고 전세대출 못 받게 해버렸죠. 모든 보유주택. 그리고 정부가 빌라왕의 주택을 다 압류를 걸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피해보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게 전체적인 배경이고 배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는 일단 건축주는 빌라를 지어요. 일단 빌라를 짓고
분양팀에게 야, 내 빌라 좀 팔아줘. 한 채당 2억에 팔아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주는 분양팀에게 야, 나 2억에 좀 팔아줘. 2억. 분양팀은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팔까? 내가 이걸 2억에 그냥 팔려고 하니까는 아무도 빌라를 사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 일단은 전세 세입자들은 많으니까 전세부터 세팅을 하자. 전세부터 세팅을 하자. 그거를 3억에 계획을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전세 3억으로 하겠습니다. 아, 전세 3억 안 들어가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사비 정도, 이사비 한 200만원 정도 보통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세입자는 어차피 뭐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저금리고 워낙에 저금리고 하니까 그래 200만원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세입자를 구하려면은 분양팀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못 구하는 경우는 동네 공인중개사한테 리베이트를 주고, 리베이트 뭐 1000에서 3천만원 정도 주고, 야, 세입자를 구해와. 세입자를 구해오면 내가 리베이트를 줄게 하고 막 이렇게 뿌립니다. 막 이렇게 뿌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세입자 사이 초년생 건축주랑 전세 계약을 맺게 해요. 건축주가 집을 지었으니까 일단은 건축주 집이에요. 그래서 건축주가 임대인으로서 전세 계약을 딱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전세 계약을 하고 그 순간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해버립니다. 누구? 빌라왕한테. 빌라왕한테 하는 거예요. 매매 3억, 전세 3억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2억만 나는 받으면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매매 3억, 전세 3억. 1억은 어디에 갔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1억은 분양팀과 공인중개사가 나눠 갖는 거예요. 분양팀과 공인중개사가. 분양팀은 난 열심히 이걸 계획했으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고, 공인중개사도 높은 전세 가격을 맞추려면은 이걸 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수수료만 주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높은 리베이트를 주면서 세입자를 구해와라 하고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그 이상 주고 쉐어하는 거죠. 분양팀이 1억에 대해서 남는 1억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쉐어를 하는 거죠. 분양팀이랑 공인중개사랑 쉐어를 하는 거죠. 만약에 세입자를 잘 구해지는 동네다 하면은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리베이트를 좀 줄이고, 여기 정말 험난하다, 여기 수요가 정말 없다 하면 리베이트를 점점 올리는 거죠. 그러면 분양팀은 내가 갖는 수수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쉐어하는 거다. 그리고 임대인은 호구죠. 임대인 빌라왕 같은 게 호구죠. 거의 받는 것도 없습니다. 매매 3억에 전세 3억. 다음에 2년 뒤, 3년 뒤, 4년 뒤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일단 당장은 무피니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도 공짜, 소형주차, 재산세도 공짜, 종부세도 합산 배제, 나중에 양도세도 100% 면제까지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야, 빌라왕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니, 돈이 한 푼도 안 드는데 무한대로 취득할 수 있는데 취득세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나중에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희망에 무한대로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분양팀은 빌라왕의 탐욕을 이용해가지고 빌라왕의 빌라를 무한대로 팔아넘긴 거예요. 무한대로. 자, 전세 사기 배후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자,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임대사업자 장려를 했죠. 건축주 분양팀은 이를 활용을 했습니다. 안 팔리는 빌라를 팔기 위해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세팅을 한 거죠. 전세 가격을 높여도 세입자들이 뭐 기금 대출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낮은 금리로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입자들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그가 선정한 감정평가 기간, 전세대출을 받게 하려면 분양팀과 한통속인 허그 선정 감정평가 기간, 그분들이 평가보다 높게 감정을 평가해서 전세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요. 네, 많이 받을 수 있게. 허그도 사실은 좀 부실했던 거죠, 사실. 허그도. 그리고 동네 공인중개사. 높은 전세임을 알지. 이분들 시세가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저 어리숙한 사회초년생을 호구 잡아가지고, 호구라고 생각해서 높은 전세가 세팅해가지고 여기 좋아, 이제 얼마나 신축이고 여기 뭐 디귿자 싱크대에다가 집주인도 좋고 건축주가 직접 분양하는 거야. 계약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야부리를 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건축주랑 계약을 하게 만드는 거죠. 또 빌라왕은 지나친 탐욕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빌라를 많이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배우는 이런 환장의 콜라보였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환장의 콜라보였다. 전세 사기의 배우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입자분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 사회초년생이고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한 것밖에 없는데 보증금을 일부 날릴 수도 있고 심각하게는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아, 참 안타깝죠. 근데 이런 크고 작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은 이런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서 BIS 자기자본 비율도 있었죠. 뭐 이혼 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얼만큼 있어야 된다. 뭐 지급준 비율. 야, 너 예금에 받은 것 중에서 다 대출해주지 말고 한 8%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
라고 해서 부실 우려를 어떻게 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 하지만 전세 제도 자체는 이런 게 없죠. 임대인 신용, 소득과 무관하게 무한대로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뭐 신용이든 뭐 소득이든 상관없이 자산을 100억, 200억, 300억, 400억, 1000억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게 전세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이게 있는 한 전세 보증금 위반한 사고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절대 사라질 수가 없다.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빌라왕이 너무나 많이 취득하는 바람에 이게 한 번에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래서 정치권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책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전세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약하죠. 이걸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사라질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형사 입건도 하고 뭐 구속도 되고 하니까 무리해서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줄어들긴 할 겁니다. 확실히. 얼마 전에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또 부활됐죠. 그러면 충분히 다시 백지 등록하시는 분들도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대책을 내놓을지 이게 참 중요 관전 포인트죠. 이게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면은 이게 나뿐만 아니라 세입자 분들까지도 피해를 주거든요. 우리 투자자, 우리 적폐분들 이 부분은 참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0제, 300제, 뭐 1000채 이렇게 이게 사시는 분들 자기 자본 없이 단기간에 임장도 없이 한다는 게 순수한 적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우리는 한 채를 사더라도 수백 채를 보고 사거든요. 집 한 채를 사더라도. 그런데 집을 안 보고 단기간에 1, 2년 만에 1000채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 채 잘못됐다. 그분의 잘못도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던 거죠,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게 이게 수백 채를 사도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내 돈 한 푼도 없이 취득 보유에 있어서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정부도 그거를 장려도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허점을 이용해서 분양팀이 정말 제대로 판을 짰다.